공동묘지에서 밤새 일한 도굴꾼의 손이 다음날 왕비의 침실에 닿았으며 당시에는 도굴된 머리카락이 버젓이 유통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혁명기에는 왕비의 가발 역시 그런 모발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귀족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나 풍성한지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안개가 내려앉은 가스등 아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묘한 역사를 들려주는 산책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려함 뒤에 썩어가던 가발의 잔혹사입니다. 이 산책길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등불 하나 밝혀주세요. 영화 속에서 마주하는 18세기 유럽 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신 환상 그 자체입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 불빛 아래 웅장하게 솟아오른 가발과 우아한 미소. 하지만 그 화려한 가발 속에서 사실 굶주린 쥐가 새끼를 치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 어떤 영화도 감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 그들은 머리 위에 화려한 탑을 쌓아 올렸지만 정작 그 무게 때문에 평생 고개를 숙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발이 얹혀진 베르사유 궁전의 실상은 영화 속 화려한 이미지와는 백만방년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귀족이 거주하던 그 웅장한 궁전에는 놀랍게도 단 하나의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았죠. 비단 드레스를 입은 귀족들은 복도 구석이나 커튼 뒤 혹은 계단 밑에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보았고 배설물은 궁전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궁전 전체가 거대한 오물통으로 변해갈 때 그 지독한 악취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독한 향수와 머리 위에 얹은 거대한 가발뿐이었습니다.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악취와 배설물의 냄새를 덮기 위해 귀족들은 가발에 수킬로그램의 향수를 쏟아부었고 고정력을 높이기 위해 그 위에 돼지기름과 밀가루를 떡칠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과정도 기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들이 그토록 탐내던 곱슬한 컬을 만들기 위해 파리의 제빵사들은 매일 아침 이상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발 장인들이 머리카락 꾸러미를 들고 찾아오면 제빵사는 그것을 밀가루 반죽으로 감싸 오븐에 넣었습니다. 빵을 굽듯 머리카락을 굽는 것이었죠. 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채우는 그 시간, 오븐 속에서는 어느 귀족의 가발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민중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는 그 골목의 같은 오븐에서 그렇게 썩어가는 지방과 향수가 뒤섞인 가발은 곧 쥐와 벌레들에게 지상 최고의 호텔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발은 세팅 비용이 너무 비싸 한 번 쓰면 몇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벗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고 그 따뜻하고 기름진 틈바구니 속에서 이와 빈대 그리고 굶주린 쥐들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회장은 비명이 아닌 찬사로 가득 찼죠. 쥐가 살 만큼 가발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이 곧 권력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오면 이 권력의 상징은 끔찍한 고문 기구로 돌변했습니다. 귀족들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어 그 비싼 가발을 망가뜨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가발 속을 헤집는 쥐들이 자신의 얼굴과 귀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두 손을 침대 기둥에 묶은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쥐들에게 자신의 머리 위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침대에 결박한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인간 조각상. 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면서도 낮이 되면 다시 보석 박힌 음악대기로 가발 속 가려운 곳을 후벼파며 고귀함을 연기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쥐가 사는 가발에 쓰고 밤마다 손을 침대에 묶어가면서까지.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 광기의 부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기괴한 광기의 부리는 사실 약탈과 모독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발은 검은 황금이라 불릴 만큼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사치품이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가발 제작자들은 장인이 아니라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모발 사냥꾼이라 불리는 자들을 고용해 가난한 시골 마을을 진준승처럼 훑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가에 들어가 빵 한 조각이나
조잡한 장신구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어린 소녀들의 머리카락을 뿌리째 잘라냈습니다. 평생 정성껏 기른 머리카락이 가위질 몇 번에 바닥으로 툭툭 떨어질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가발 제작자의 금전 출락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길거리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런던 한복판에서는 기괴한 절도단이 활개를 쳤습니다. 키 큰 남자가 정육점 쟁반을 어깨에 이고 귀족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녔죠. 쟁반 덮개 안에는 소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쟁반이 귀족의 가발 높이에 닿는 순간 소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가발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처럼 덮개 아래 감춰졌습니다. 머리카락을 빼앗긴 귀족은 수치심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 가발은 이튿날 다른 귀족 부인의 머리 위에서 가장 우아한 장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산자의 머리카락만으로는 그 거대한 허영의 시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발 제작자들의 시선은 공동묘지의 차가운 흙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야간 도굴꾼들과 은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굴꾼들은 달빛조차 없는 밤, 갓 매장된 시신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아직 사후 경직이 채 풀리지 않은 시신의 머리카락은 가공하기에 최적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뜯어낼 때 나는 기괴한 소음은 도굴꾼들의 술잔 속에 잠겼고 이렇게 수거된 머리카락은 은밀한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 죽음의 유산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시신의 붓배치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제작자들은 강한 질산과 독성 염료를 들이부었습니다. 16에 일을 시작한 장인은 22에 피를 토했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그는 이름도 모르는 기부인의 머리카락을 손질했습니다. 베르사유에서 그것은 천사의 머릿결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끔찍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심지어 죽은 자의 머리카락까지 빌렸으며 거대한 탑을 쌓아야 했을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유행도 허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병 때문에. 그 병의 이름은 매독입니다. 이 화려한 가발은 사실 상류층의 육체가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절박한 방패였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공포, 매독은 그들의 코를 내려앉게 만들고 온몸에 흉측한 반정을 남겼으며 무엇보다 머리카락을 한 줌씩 뽑아내 대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절대군주 루이 14세 역시 이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양왕이라 칭송받던 그에게 탈모는 곧 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었고 그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사자갈기 같은 거대한 가발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왕이 가발을 쓰자 베르사유의 신하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었던 시대. 신하들은 멀쩡한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 왕을 따라 가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라 지독한 굴종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추해짐으로써 왕의 추함을 지워주는 기괴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배우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머리 위에 군함을 올렸던 여자. 그리고 단두대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렸던 여자. 그러나 이 오물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덕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궁전 안에 쥐들이 배를 불릴 때 상밖의 민중들은 단 한 조각의 빵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이 가발에 뿌리던 그 하얀 가루, 밀가루는 굶주린 아이들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아이의 목숨과 맞바꾼 밀가루가 귀족의 머리 위에서 쥐 오물과 섞여 썩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민중의 손에는 이미 횃불과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가발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녀는 머리 위에 실제 돛과 대포가 달린 군함 모형을 통째로 올렸습니다. 높이만 1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탑을 유지하기 위해 가발사들은 밤새도록 돼지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를 들이부었죠. 하지만 그녀가 머리 위에서 숨전보를 울리던 그 시각, 파리의 거리는
아이들에게 줄 밀가루 한 줌을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사람의 가발을 유지하는 데 쓰인 밀가루만으로도 여러 아이들이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잔혹한 대비는 민중의 가슴 속에 증오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결국 1789년 폭발한 민중은 무기를 들고 베르사유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 위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못했던 고결한 귀족들은 이제 단두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가장 비굴한 자세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하인들의 낡은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 향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일부러 오물수레에 몸을 던졌고 똥거름이 가득 찬 수레 밑바닥에 숨어 성문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감옥에 갇힌 그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왕비의 권위를 상징하던 가발들은 모두 압수되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장식 없이 드러난 자신의 머리카락만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단 하룻밤 만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를 현대의학에서는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처형당해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 앞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우아한 왕비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그녀의 목을 단두대 홈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그토록 그녀가 목숨처럼 아꼈던 마지막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라냈습니다. 평생 타인의 머리카락과 화려한 장식 뒤에 숨어 살았던 그녀는 죽음의 순간만큼은 오물에 찌든 민머리를 드러낸 채 차가운 철제 칼날을 마주했습니다.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허영의 성은 비명 없이 무너졌습니다. 혁명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어제까지 가발을 쓰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귀족들은 이제 가발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살아남은 귀족들은 필사적으로 가발을 불태웠습니다. 돼지기름과 밀가루가 타오르며 내뿜는 고약한 연기가 파리의 하늘을 뒤덮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채 민중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발의 시대를 진짜로 끝낸 것은 단두대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1795년 영국 정부는 가발분, 즉 밀가루 파우더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가발을 쓰고 싶으면 연간 증명서를 구입하라는 것이었죠. 귀족들은 하나둘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반대편에서 조롱이 날아왔습니다. 세금을 거부하고 머리를 짧게 자른 개업파들이 가발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붙인 별명은 기니피그였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가발, 그것을 끝낸 것은 혁명도 민중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세금 고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허영을 쌓아 올린 광기는 유럽에서만 벌어진 비극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에서도 여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을 짓누르는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혁명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그 광기를 멈춰 세우려 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 머리 위에 얹었던 것은 가발과 가채가 결합된 형태, 바로 가채였습니다. 당시 가채는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말 그대로 머리 위에 올린 재산이었습니다. 무게는 가볍게 몇 킬로그램, 심한 경우 아이 하나를 머리에 얹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기록에는 가채를 착용한 채 고개를 돌리다 목을 다쳤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심지어 가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목이 꺾여 사망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머리 위의 허영은 이곳에서도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영조는 가채를 금하고 대신 족두리와 비녀를 쓰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허영은 명령 한 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반가 여인들은 몰래 가채를 숨겨 쓰거나 겉으로만 족두리를 쓰고 그 안에 가채를 덧대는 식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단두대가 허영을 잘라냈고 조선에서는 왕의 명령이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머리 위에 쌓아 올린 권위는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력자를 뜻하는 말로 쓰는 빅위그라는 단어. 그 화려한 어원 뒤에는 이처럼 쥐가 살고 돼지기름이 썩어가던, 그리고 누군가의 생존을 앗아간 밀가루로 치장했던 추악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영국의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쓰고 있는 가발. 법복과 가발을 들으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시민이 아니라 판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가발은 판사를 익명화했고 그 익명성은 곧 절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법을 가장 차갑게 만든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발은 단순히 머리 위를 장식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고 시민과 권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도구였습니다. 가발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필터는 무엇을 가리고 있나요? 이 기록이 남긴 감정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역사가 남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발의 오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귀족들의 처절한 사투는 머리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이제 그들의 발밑으로 향합니다. 왜 그들은 걷기조차 힘든 아찔한 높이의 굽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두어야 했을까요? 영화 속 우아한 워킹기에 숨겨진 오물 섞인 거리의 악취와 말똥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하일이 여성의 전유물이 되기까지의 그 기괴하고도 화려한 변천사. 다음 시간, 당신이 몰랐던 하일의 추악하고도 높은 진실이 공개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지독하고도 화려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발 속 쥐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신다면 오늘 하루 아주 제대로 된 역사 산책을 하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기회도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사물의 뒷이야기 하이힐 편에서 만나겠습니다.